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스타트업을 위한 성공 전략 세미나에 스타트업 CEO를 위한 기초 인사 노무 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인노컨설팅에서 스타트업 경영지원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좀 주제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선정해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기초 노동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스타트업이라면 챙길 수 있는 고용지원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노동법이라는 영역이 어쨌든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수규해야 되는 법률이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관점에서는 이걸 다 잠재적인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잠재적인 비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금의 제도도 많고 지원금의 액수 또한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들이 다 아시기 어려운 그런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지원금들이 스타트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고용구조를 가져가셔야 지원금의 수량을 제일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업주가 지켜야 될 마인드인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름이 되게 유명해진 스타트업 업체인데요. 처음에 우리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에 대한 신경을 못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사업 업력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이시는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신 케이스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분이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어요. 그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대표님들, 회사는 그 입증을 해야 되고 근로자들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계약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근무 기록도 없고 받았던 월급 기록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에 되게 큰 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비용이 나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업 의욕이 확 꺾이세요. 대표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그 악영향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미치세요. 누구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될 때 나는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 고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보고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시면 다 우리 고용 구조, 인력 구조가 다 청년들을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잘 챙기고 계시는지 인지하시고 다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름 굉장히 이제 한 100명 이상 이제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 저희 좀 친한 업체가 있는데요. 자기네들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잘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은 걸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뭐 이렇게 해드리겠다 봤는데 3년 동안 더 받아낸 금액이 1억 5천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 대표님들이 충분히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노무는 재무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목차를 네 가지로 짰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 3번, 4번은 우리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무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임금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근로계약 다 중요하지만 임금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지를 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지원금 리스트인데요. 이게 노동부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홈페이지 가보면 리스트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침서들이 있는데 다 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을 고용했을 때 가장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지원금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인데요. 이게 월 75만 원씩,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네, 맥스 30명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5월 31일자로 마감됐습니다. 네,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서만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는 6월 1일자부터 신청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 또 신설됐고요. 유사 수준의 지원금을 1년간 이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고 핫한 지원금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입니다. 요 지금 금액 수준을 보시면 월 1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약 1,100 얼마, 뭐 1,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직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우리 거의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기업당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이어야 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가 IT 직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부가 청년을 IT 직종에 고용하면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는데요. 보시면 콘텐츠 기록형, 두 번째 빅데이터 활용형, 세 번째 기록물 정보화형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데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냥 뭐 개발자, 그래서 뭐 개발 업무에 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 기술서가 우리 따로 어태치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의 특징은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해요. 네. 다른 지원금들은 내가 이런 직원들 고용했어요 라고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지원금들이 있는가 하면 이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요. IT 직무는 이만큼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거고 이런 고용을 하면 회사에는 어떤 도움, 또 직원의 육성 관점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서 TO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만큼 배정해서 라는 TO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핫하냐면 4월 3일 날 이미 올해 사업이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아직 예산 소진이 마감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예산으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이게 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 따라서 고용 노동 환경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데 이게 계속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지침을 세우고 일자리 로드맵을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청년 IT다 해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이 부분이 맞으니까 계속 좀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지원금입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계 관계자분들, 경영진 분들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하고 있는데 지원금 안 받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지원금이 바로 이 지원금인데요. 우리 이름에서 또 보면 아시겠지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명드린 지원금은 일정 요건의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고용 장려금 형식의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이 부분은 고용 환경을 개선했을 때 우리 이제 뭐 일과정 양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했을 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 이 지원금은 이제 조금 제도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대 그래도 지금 재택근무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연간 한 1인당 3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이라면 이게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시는 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요건은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표로. 그다음에 이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입사 1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6개월간 100만 원, 나머지 6개월간 60만 원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지원금인 이유가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직무의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원금 금액이 조금 컸던 지원금들은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거나 IT 직무에 고용해야 한다거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계획을 세우실 때 IT 직무가 아닌데 청년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요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인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이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나온 지원금인데요. 이게 6월에 이제 지침이 이제 마련되고 7월부터 이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대상 기간은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청년 정규직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이 근무하다가 5개월째 나갔다 이러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1년에 이제 2,700만 원 기업에서 이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요 지원금 업무 인사조직 지원금 업무 요걸 좀 보면 우리 스타트업에서 요 지원금 업무를 하시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인사 전담 HR 전문 직원이 없으세요. 우리 스타트업의 HR 직원들은 HR도 하고 자금도 하고 총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의 어떤 업무적인 성취욕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이 지원금 제도들을 계속 캐치업하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드리고 세팅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 우리 직원 고용하실 땐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노동법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동법이 뭔가부터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아실 수는 없으시고 이 정도는 감을 잡고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계약은 이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직원이 입사하면 회사랑 직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에 꼭 적어야 되는 사항들, 최저 조건들을 좀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 규칙은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1명, 2명 일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많아지고 규모화가 되면 공통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회사의 규범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뭐 근무 시간의 원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뭐 임금이나 보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우리의 휴가 제도는 어떻게 갈 거다라는 이 회사의 통일적인 규칙을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제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필수적으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근로계약하고 취업 규칙이다. 예, 보시면 되죠. 단체협약은 사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노동법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뭐 이제 이런 법들을 모두 아우르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특징을 보면요, 법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원 얼마 전에 잠수 탔는데 얘한테 뭐 노동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하한점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안 주면 형사처벌 되고요. 임금체불되면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형사벌이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지금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5명이 안 돼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후순위로 밀어두시면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 스타트업의 인원 증가는 어느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규칙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계시다라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취업 규칙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변경할 때 예를 들면 불이익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여기 담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해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가져갈 근로조건들은 취업 규칙에 담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회성 보상이다 혹은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할 제도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하시고 작성하실 때는 꼭 이제 뭐 전문가의 상담,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52시간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노동부 또한 요 근로 시간 관리 감독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근로 시간이란 뭐냐? 그럼 우리 점심 시간도 있는데 근로 시간인가요? 아니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 시간인가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냐, 이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다면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버스 기사님들 배차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투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이고요. 다만 점심시간 같이 일정 기간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휴게 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운영하실 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스타트업에서는 교육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계시죠. 교육도 이제 좀 나눠지는데요. 회사가 정해줬다, 교육 들어라, 필수다라고 하면 근로시간이고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교육을 수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지휘 감독 하에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로 시간의 유형은 이제 특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 계약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토종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 근로는 우리 노동법 우리 기준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이 부분은 1.5배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또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 걸치는 여일간의 근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50% 가산임금을 주셔야 되고요. 휴일 근로는 이제 우리가 주휴일 일하거나 공휴일에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우리가 휴일 근로라고 하고 1.5배 가산임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유형, 법적인 유형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네, 라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는 우리 임금이 50%가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휴게 시간 제도를 운영할 때는 법에서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제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한다 라고 하면 휴게 시간을 또 주셔야 됩니다. 네,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휴게 시간은 우리가 근무 도중에 부여하게 되므로 일하기 전이나 끝에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의들 많이 주세요.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휴게 시간을 끝에 붙여버리고 싶다. 근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짧게 분할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휴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된 휴식 시간은 보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일하고 휴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휴수당 많이 들어보셨죠? 주휴수당. 이게 뭐냐면요. 일주일간 개근, 일주일간 만근한 근로자한테 하루에 유급 휴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째 월부터 금까지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이야 라고 해서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시는데 이 일요일은 사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개근한 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주의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개근한 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요일날 결근을 했다. 무단 결근을 했다. 그러면 그 주에 하루치 주휴수당을 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근의 기준이 뭐냐면 결근은 만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연차 휴가를 썼다. 그 중에 뭐 휴일이 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근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좀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연차 휴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이제 산정을 한다. 인건비를 이렇게 고려를 할 때 직접비, 우리 직원 연봉 얼마야? 이거 고려하시고 간접비, 이제 뭐 우리 인프라라든지 뭐 이제 뭐 사무기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는데 가장 고려하셔야 될 이제 간접비 중에 하나가 퇴직금하고 연차 수당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고 수당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법이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1년 미만 근로자한테는 한 달을 만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말인즉슨 1년 미만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1개죠. 근데 이 직원이 1년이 되는 순간 15개가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65일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26개 발생한다는 의미죠. 연차휴가가 26개라는 건 휴가를 26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이라고 해서 돈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6개니까
한 달치 월급이 적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이게 가산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5, 15, 그 다음 16, 16, 17, 17 이렇게 장기 근속할수록 연차휴가가 더 많이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휴가를 우리 쓰라고 했는데도 직원이 안 쓴 경우에도 돈을 보상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실 수 있으신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6개월 전에 근로자들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휴가 계획 제출해 주세요. 라는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로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서 안 쓴 연차 몇 개에 대해서 언제로 휴가 지정합니다. 라는 서면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약에 출근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인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임금으로 볼 거냐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관계에서 주는 보상은 다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성과급이 임금이냐, 상여금이 임금이냐 개별 판단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성과급이 만약에 임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 제도를 잘 설계하셔야 되고요. 이 임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임금 보상 제도를 좀 세팅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실비 변상적 금품이나 출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실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임금의 파이가 요만큼이다 라고 했으면 요만큼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책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우리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각 요건들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요. 지금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이 아주 갑작스럽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요. 뭐 작년, 재작년 그렇게 이제 조금 진정되는 추세인데 올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임금 구조나 최저임금 운영안을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는지도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 고용지원금 신청하시면 최저임금 미달이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금을 또 받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준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 이제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원하고 고용계약,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 세 가지 혹은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고용이 종료되느냐에 따라 법적인 효과와 구제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합의 해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나가고 싶고 회사도 그래 오케이 서로 양해가 된 겁니다. 서로 합의가 됐다. 이거를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고는 뭐냐면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이 일을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며칠부로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해고입니다. 라고 하는 게 해고고요. 이 해고에도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요.
요 위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분쟁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료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 가실 거냐라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년이나 사망,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이 부분은 이제 자동 종료되는 사유인데요. 우리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실 때 그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자동 종료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통상해고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체적 질병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요. 징계해고는 직원의 비위행위, 예를 들면 뭐 계속되는 지각, 결근, 아니면 횡령,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우리가 징계를 했다. 근데 그 처벌 수위를 우리가 해고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징계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했을 때 그 기간, 그다음에 산전 후 휴가를 갔을 때 그 기간,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에는 직원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해고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징계의 종류는 아까 이제 제가 징계 해고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징계 비위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징계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징계 종류를 선택하시더라도 그 사유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신 사항이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임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가 포괄임금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 불가능한 것인지 대해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한번 논의 나눠보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을 법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경영진들께서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OT,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그때마다 할 때마다 보상해주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관점에서는 총액인건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그러려면 근로시간, 내가 보상하고 있는 임금이 몇 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이다 라는 부분을 명기하셔야 됩니다. 아직 포괄임금이 고정-OT 제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주 40시간에 대한 금액이 얼마고 연장근로 사전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최대치가 일주일에 12시간, 한 달을 따지면 이게 52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로 따져보면 한 달이 4.345주입니다. 12 곱하기 4.345주 해보면 이게 52시간입니다. 한 달에 52시간이 되는 금액을 사전적으로 지급하겠다. 연장근로를 하던 말던 지급하겠다 하는 약정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급이 우리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달이 209시간이잖아요. 한 달에 209시간이면 시급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월급 209만 원 하면 주 40시간까지만 딱 일시키셔야 돼요. 그 이상 일시키시면 연장수당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직원을 월급이 287만 원이다 라고 하고 209만 원은 기본급, 78만 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 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셔도 돼요. 물론 연장근로를 그보다 적게 하셔도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우리 근로시간 관리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몇 시간 했을 때 얼마 보상, 요거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고민 없이 우리가 법상 최대한도로 이제 노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나 정의가 사전에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퇴사했을 때 못 받은 수당이 있어요라고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이제 실무적으로 좀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나눈 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연장 수당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포괄임금제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이 어쨌든 총액 인건비를 기본급과 이 OT로 이렇게 비율대로 발라내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난 OT를 더 많이 시킬 거야 해서 OT를 비율을 막 늘리시다 보면 기본급이 낮아지겠죠. 기본급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경영진 분들이시라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실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도 없고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업이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총 보상의 관점에서 이 모든 보상은 하고 가신다라고 보시는 편이 아마 운영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대표님들, 경영진들 좀 모시고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고용지원금과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저랑 함께 해주신 이제 대표님들, 관계자분들께서 인사노무 관점에서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스타트업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노컨설팅의 이병현 노무사이고요. 네, 우리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